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3차 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모레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흘째 400명대고 어제는 이제 5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의 그런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게 21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이게 급격한 증가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확실히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평가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우선 저는 이번 주에 기대했던 게 400명대 초반에서 지속되고 또 이번 주말 내일 모레 지나서 검사 건수가 좀 줄어서 한 300명대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초부터는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호전돼서 200명대에서 300명대로 안정세를 하는 상태에서 4월을 맞을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예측했던 게 틀렸습니다. 근데 그 틀렸던 이유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방금 전에 뉴스에서 보셨던 스키장 그런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는 가장 큰 대명제를 잊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화두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선거에 대한 집중, 그리고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논란, 이런 얘기들만 계속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300명에 400명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촉발돼서 지난 2020년 12월에 400명에서 500명대다가 700, 1000명으로 4일 만에 올라갔거든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방역적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재 이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 모르는 사람들과 여러 밀접된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경계심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에 다음 주에 500명대로 올라가게 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에 대한 부분도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에 조금 이야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많은 국민분들께서 400이라는 숫자에 좀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방역 수칙 자체도 완화된 상태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늘고 있는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느슨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방역 수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충격적인 목소리가 딱 있을 때는 어떻게 5명 미만을 어떻게 만나나 또는 9시, 10시까지. 근데 적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적응을 해서 4인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만나진 않지만 그 시간 내에서 또 다른 그룹하고 또 접촉. 우리가 얘기하는 소셜 버블이라고 이렇게 안전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전 밖에서의 사람들을 만나도 될 것이라는 판단에 지속적으로 이전과 같이 접촉이 늘어나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 이 피로감이라고 하는 거는 방역적 피로감이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익숙해져서 그리고 이제 백신이 시작됐으니 우리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더 어우러지면서 10명에서 30명 이내의 소규모 또는 중규모의 집단 운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근데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주목해보고 싶은데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상견례하는 경우이죠. 그러니까 가족의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지금 이 부분 완화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선적으로 항상 같이 있었던 가족, 그걸 소셜 버블, 즉 일정 부분의 안정을 확보한 사람들이고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누굴 만나서 밖으로 나가는데 이 어린아이들도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4인 이하에 묶여 있어서 어떤 모임도 갈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가 1, 2학년 지금 계속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 동반한 모임들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사적의 영역이기 때문에 만나면 안 되겠죠. 근데 실제로 만남이 지속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 직계 부모님, 조부모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현실의 그런 것이 반영돼서 이미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 방역체인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게 받아주자고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2020년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잔치, 택시를 같이 운전하셨던 분이 사진기사로 활동하셨던 그러면서 촉발되어서
여러 가지 슈퍼 전파의 그런 연결고리가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 메시지가 또 다른 결혼식이나 돌잔치와 연결돼서 개인적인 모임이 다시 연결된다고 하면은 가족끼리 모여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결된 사적 모임에서 또 다른 N차 감염의 시작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런 위험 요소들이 상존하는데 여기에 또 집단 감염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앞서 경남지사가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진주에 있는 사우나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목욕탕과 관련해서 92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 사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사우나 또는 이 목욕탕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개방된 공간이 아닌 예. 개인적인 공간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은 습도가 있지만 그 안에서 정체된 비말을 오래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수면실 등에 있다 보면은 주무시면서 마스크 쓰시는 분은 안 계시고 예. 사우나 들어갈 때 마스크 쓰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런 방해 수칙에서의 개인 방어가 되지 않는 위험 공간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2월 둘째 주부터 방역 지침이 내려가면서 많이 개방이 됐잖아요. 근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잊어가는 거예요. 코로나는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고 400명이라고 하는 거에 새로운 기준점으로 정상적인 거다. 하니까 앞으로도 사우나와 목욕탕에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 판단이 되고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의 경우에는 사우나나 목욕탕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특별히 문제 없지만 거기 방역 지침을 지금 뭐 수면을 한다든지 예. 또는 일정한 같은 시간에 모이는 숫자를 조정한다든지를 통해서 밀접도를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현재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목욕탕 사례고 스키장의 경우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어서 저희 취재 기자도 현장에 가봤는데 거리두기는 뭐 거의 지금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걱정이 돼가지고요. 근데 뭐 스키장에서는 별 문제가 또 없다는 입장이라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번에 이제 주최 측에서 말씀하시는 스키장 내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사실 좀 지극히 낮은 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외부 공간이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또 방한 마스크를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말로 주로 전파되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키장에 가신 분들이 스키만 타고 집에 오시는 건 아니고 예. 모여서 식사를 할 때 5인 이하가 방역이 잘 지켜지는지 또 이른 새벽 스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제한이 있지만 예. 사람들이 가면 하룻밤을 자거나 서로 모일 수 있는 새로운 만남의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밀폐된 공간, 식당, 숙박시설에서의 새로운 예전에는 시즌방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같이 머물고 숙식을 하고 스키를 즐기는데 스키 이런 대회를 열었다는 자체는 스키장 내에서의 방역은 잘 지킬 수 있지만 예. 참여하신 분들이나 일반 스키어 분들에게 방역에 관련돼서 그 인근 숙박시설, 음식점, 개인 또는 뭐 카페 등에서의 이런 수칙들이 잘 지켜진지를 같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 이 스키 시즌이 끝나면서 한 2주 정도 지나서 스키장에서 시작된 N차 감염이 충분히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막으려면 조금 더 강력한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 드리고 있었어요. 우선 그의 대안 중에 하나로서 우리 항공승무원분들의 예방접종은 예. 환영할 만합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공승무원을 예방접종을 하니 마치 그분들이 이 바이러스를 옮겨오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 이유는 최근에는 우리가 영국, 남아공 또는 브라질 이런 얘기만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변이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변이주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전파력이나 치명률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새로운 변이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즉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면서 사람의 몸 세포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왜 일찍 대한민국을 막지 않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조금씩은 있는데요. 예. 실제로 그거는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고요.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킬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빠르게 변이주가 큰 변이를 일으키기 전에 기존의 예방접종으로 빠르게 예방접종을 마치고 새로운 변이주에 대응하는 예방접종이 나왔을 때 또 예. 마치는 거죠. 마치 우리가 2018년 맞았던 독감 예방접종과 2019년에 맞았던 독감 예방접종은 다른 거거든요. 예. 똑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 변이주에 대응하는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에게 순서가 왔을 때 예방접종을 빠르게 맞고 또 국내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이주에 대한 예방. 예를 들어서 이 스푸트니크 V 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표현을 몇 번 썼는데 이가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하나의 것을 대응하는데 스푸트니크 V는 2개가 들어있거든요. 이미 이게 개발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2021년, 2022년의 변이주에 대한 들어있는 3개짜리를 준비해서 맞으면 되겠죠. 예. 그 전에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접종을 마치고 다음 접종을 준비하면 되지 특정한 어떠한 직종, 특정한 공간, 특정한 소통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변이주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퍼져서 또 분명히 대한민국 내에서도 특정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것을 차단한다, 특정 군에 대해서 뭐 어떤 짐을 지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초기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출현하는 게 저희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익숙해진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백신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만드는 데에서도 안정감이 생기고 또 변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예전 우리가 2009년 H1N1 신종플루 때 그때 우리가 맞았던 예방접종이 1가 예방접종이었습니다. H1N1 하나에 대해서만.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독감 예방접종 4가 예방접종이라고 그래서요. 예. H1N1, H3N2, 야마가타, 빅토리아 4개의 타입을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이미 모더나에서는 변이주에 대한 플랫폼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이상도 진행을 했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변이주에 대해서 이런 효과를 남아공에서 나온 걸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변이주에 대해서 주요 변이주에 따른 그 유전자 정보라든지 스파이크 단백질 뾰족한 부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 플랫폼 기본에 대해서 조금씩 변경을 해서 새로 만드는 거라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안정 있게 예방접종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방지를 막기 위해서 항공승무원도 2만 명으로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이 되고 또 여기에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포함이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수급된 백신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백신 수급은 괜찮겠습니까? 수급은 일단 우리 손에 들어와야지 그때 일단 들어왔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환영할 만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700만 분이 이제 곧 도입이 되고 예. 그 외에 이제 가장 큰 범위가 된 게 모더나와 노바백스 계약권이 가장 컸거든요. 그것이 들어오는 시점까지는 아무래도 선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예방접종이 권고가 됐는데 75세 이상, 80세 이상을 먼저 맞는 것보다는 건강한 65세부터 70세 사이를 우선적으로 막음으로써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안정성과 더불어서 요양병원이나 입소하신 분들에 있어서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방법, 또 학교 같은 경우도 저학년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에 대한 우선적인 접종, 예. 그다음에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인용하지만 경찰, 소방공무원들, 우리가 방역에 접점에서 일하는 많은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분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예방접종을 들어온 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큰 덩어리인 노바백스나 모더나가 들어온 시점이 될 때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내서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는 진행 가능할 거로 생각되는데 단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예방접종이 계획대로 됐지만 다음 것이 들어올 때까지의 공백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정을 잘 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연구 결과가 이제 미국 쪽 의대에서 나온 게 하나 있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은 1차 백신만 접종해도 충분한 면역력이 생긴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그 많은 전문가들께 여쭤봤던 건데 원래 이제 그 바이러스에 이미 한번 감염됐던 사람이 후에 백신을 맞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대부분 없다는 말씀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연구 결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 근거에 따라서 코로나19의 감염자로서 증상이 없었던 또는 증상을 보여서 치료를 받았던 분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변하지 않는 명제입니다. 예. 다만 치료를 받았을 때 스테로이드라든지 항체 치료 등을 받았던 분이라고 하면 치료의 마지막 시점에서 90일 뒤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무증상으로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격리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본인의 일정에 따라서 바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예. 왜 치료를 받아서 치료제를 받았다면 90일을 기다리느냐.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
면역이 충분히 형성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운트 시나이대 이 연구 결과를 제가 쭉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노출돼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 뇌 면역 체계 중에 이걸 기억하는 B세포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T세포라는 친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유병욱이라는 사람 얼굴을 기억해 하는 것처럼 기억하고 있다가 비슷한 게 들어오면 바로 면역을 만들 수 있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편차가 큽니다. 고령인 경우에는 면역 반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 1차 이후에도 2차까지 꼭 맞으셔야 되고요. 젊은 분들인 경우에는 1차 예방접종 후에 면역 반응이 많이 와서 저도 지난주 토요일에 맞았는데 예. 맞고 뭐 열이 나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예. 선별적으로 1차 예방접종으로도 끝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예. 일단 얀센사에서 나온 걸 제외하고는 2차 예방접종을 해야 우리가 충분한 면역체와 동시에 중앙체를 만들기 때문에 이 일부 연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지만 예. 제가 최근에 모셨던 어떤 환자분은 본인이 원하셔서 지금 해외 외국 분이신데 해외에서 감염이 되셨는데 한국 들어와서 검사를 해보고 싶어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항체가 0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걸려서 현지에서 격리를 하셨는데도 예. 지금은 시간이 6개월, 8개월이 지나서 영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2번 마시는 게 맞습니다. 예. 원칙은 감염이 된 적 있는 사람 혹은 치료를 했던 사람도 1차와 2차 접종까지는 다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원칙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오늘 코로나19 상황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